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영수 작가의 작품 지상에서의 마지막 동행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고 행복한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잔잔하면서도 깊은 샘과 같은 사랑과 행복의 비법이 담겨있는 이 소설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서로 교차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동시에 오픈하였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설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만났다. 부모, 형제, 친구, 동료, 그리고 이성의 사랑이 있었다. 어떤 사랑은 필연이었고 때로는 우연도 있었으며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랑도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도 나는 여전히 사랑에 서툴기만 하다. 아니, 서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조차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사랑을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데는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을 부수는 데는 프로 선수를 능가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대상이 부모든 형제든 심지어는 운명이라 믿었던 이성일지라도 더할 수 없이 잔인하게 비수와 같은 말을 퍼붓기 예사이다. 가장 사랑한 사람이기에 가장 아픈 단어를 동원해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 후 후회하고 뉘우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던가. 사랑은 예방주사도 없고 면역 기능조차 없다. 사랑은 경험이란 것이 전혀 무용지물인 준비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그렇다고 사랑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사랑 앞에서는 늘 난감하기만 하다. 진정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문득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새삼스레 떠올랐다.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빠듯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왜 미워하고 원망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사냐. 사랑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이내 세상인데 말이야. 정녕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척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진정한 사랑이 남아있기를 기대하며. 어느 봄날의 김영수. 지상에서의 마지막 동행. 할머니의 병세가 의외로 심각합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지 마시고 차분히 들어주세요. 지난 며칠 동안의 검사를 종합한 결과 할머니는 지능성 사기위암으로 판명됐습니다. 흔히 암이 사기를 넘어서면 말기 암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할머니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이 이미 혈행성 전이가 시작돼서 추적 검사를 해보니 암이 간과 췌장까지 침입을 했어요. 이미 몸 전체로 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손을 대기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신 데다 몸도 아주 쇠약하셔서 수술하기도 좀. 암이라뇨? 그동안은 그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암 중 하나가 바로 이 위암인데 평소에는 자각 증상이 심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소화에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소화제를 먹거나 위궤양 정도로 생각해 약국에서 간단한 약을 사 먹고 버티곤 하죠. 그러다 병원에 찾아올 때쯤이면 암이 심각하게 번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치료할 때를 놓친 거죠. 할머님께서도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수는? 저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CT 촬영만 판독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을 했습니다. 아휴, 그럼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한 빨리 항암요법을 실시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암이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럼 나을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암이란 놈은 참으로 끈질겨서 완치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잡아볼 수 있겠지만 대개 3기를 넘어서면 수술을 해도 재발하기 일쑤입니다. 할머니는 너무 늦게 암을 발견한 데다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예, 의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글쎄요.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른 환자들의 병력을 참고해 볼 때 한 3개월 정도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런 결과를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환자의 고통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어떻게든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검사 결과는 할머니께는 어떻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그건 아직, 기회를 봐서 제가 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가족은 안 계신지요? 자제분이라도 입원하실 때부터 계속 할아버님 혼자 오시기에. 예, 없습니다. 저희 둘뿐입니다. 아내를 진료한 최 박사는 말을 마치자 마치 아내의 병이 자신의 책임인 양 고개를 떨구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안간힘을 쓴 탓에 최 박사의 방을 나서자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잠시 복도벽에 기대섰다.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아내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애써 정신을 가다듬고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내 무엇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왔고 현관 옆 벤치에 불쑥 주저앉았다. 오후의 햇살이 사납게 얼굴에 떨어졌다.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매캐한 담배 연기가 콧등을 간지렸다. 옆 벤치에 젊은 남자 서너시 앉고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순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4년 전 혈압이 많이 높아져 약을 매일 복용하게 되었다. 그때 아내의 가장 큰 바람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다. 아내의 소원대로 수십 년간 피우던 담배를 과감히 끊어버리자 아내는 집안의 화분을 들여놓으며 벅이나 좋아했다. 그 기억이 먼 옛날 일처럼 아득하게 떠올랐다. 순간 의식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병원 밖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과 라이터를 사고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담배를 피우던 젊은이들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 병원 앞 넓은 뜰에 홀로 선 내 모습이 덩그러니 놓인 정물처럼 느껴졌다.
4년 만에 다시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켤 수가 없었다. 겨우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자 이번엔 기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옛 친구를 만나 세월의 간극을 순식간에 메꾸듯 몸은 쉽게 담배에 적응을 했다. 다시 깊게 한 모금을 빨아들였다가 허공으로 내뿜자 담배 연기가 너울너울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병원들에는 개나리 봉우리들이 한껏 부풀어 올랐고 햇살은 더 따사로운 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은 아직도 혹한의 겨울 속에 머물러 있었다. 담배를 연거푸 몇 깁이나 피웠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내와 함께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고 심지어 자식을 가슴에 묻는 커다란 슬픔도 겪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막막하고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아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해볼까?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 볼까? 하지만 이렇게 큰 종합병원의 의학 박사가 정밀하게 검사를 한 건데 허튼 소리를 알릴 마음하지 않겠어.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다. 이건 아내가 아닌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17년 전 아들을 먼저 보냈을 때 너무도 큰 슬픔에 이미 눈물이 다 메말라 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눈물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토록 샘솟는 걸까?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흐르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배우지 않은 낯선 문제를 앞에 두고 당황해하는 수험생처럼 다가올 일들이 난감하고 막막하기만 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일까? 우리는 분수를 지키며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런 가혹한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니 도대체 우리 내외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아온 것일까? 신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다. 평생 동안 우리에게 그 많은 시련을 안겨주고도 아직 모자라단 말인가. 아무리 원망하고 부정하고 절규해봐도 부질없는 짓이었다. 현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차라리 이 순간이 꿈이라면, 그저 아주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아니 최 박사가 오진이었다며 다시 나를 불러주었으면. 머릿속이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듯 했다. 문득 최 박사의 방에서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걸 깨달았다. 계속 이곳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화장실로 가서 눈물 자국을 지우고 세수를 했다. 행여 아내가 담배 냄새를 눈치챌까봐 매점에서 껌을 사서 씹으며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크게 심호흡을 몇 번 하고는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다. 아내는 깔끔하게 메모실을 가다듬고 침대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어지럽네요. 그만 눕지 그래.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님은 만나보셨어요? 당신 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수술을 하면 괜찮을 거라는군. 그런데 지금은 당신이 너무 허약해서 수술까지는 시간을 좀 갖자고 그러시네.
도저히 아내와 눈을 맞추고 얘기할 수 없어 창밖에 눈을 두었다.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럴수록 얼굴은 자꾸 일그러졌다.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얼른 수술 받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사실은 속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고요. 당신 얘기를 들으니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큰 병은 무슨 큰 병? 곧 나와서 돌아갈 텐데. 그나저나 걱정이네요. 당신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도 그렇고 또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말구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돈 걱정도 하지 말고 내 걱정도 접어둬요.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요리 잘하잖아. 귀찮으면 사 먹어도 그만이고 그러니 다른 걱정을랑 말고 당신 몸이나 잘 추스르구려. 네, 전 당신만 믿을게요. 그럼. 힘들어하는 아내를 자리에 눕혔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차마 아내의 눈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창밖에 눈을 두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해비 저녁도 줘야 하고 당신도 식사하셔야죠. 괜찮아. 조금만 더 있을게. 고집 피우지 말고 어서요. 당신이 가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아내는 막무가내로 퇴근을 했다. 그래 그럼 편하게 쉬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아내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서자 저녁 노을이 먼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집에 가는 버스에 올라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 부부의 슬픔과는 무관하게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보였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최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젊어서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소화제를 입에 달고 살던 아내였다. 통증이 있었는지 가끔 배를 움켜잡고 힘겨워할 때도 있었다. 보다 못해 큰 병원에 가보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나 역시 말로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러다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이었다. 자책감으로 가슴이 애이는 듯 했다. 몇 년 전 내가 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성화를 부려서라도 아내에게 종합검진을 받게 했어야 했는데 내 몸 아프다는 핑계로 아내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저려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아내가 며칠 전 투여를 하고 응급실로 실려오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아내의 병명조차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온몸으로 번져가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따라 집으로 가는 버스가 한없이 더디기만 했다. 지금쯤 그이는 집에 도착했을까? 저녁을 드셨으면 좋으련만. 평소 사 먹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 아마 저녁도 거르셨을 거야. 정말 걱정스럽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내가 보살피도록 할 텐데. 아까 그의 표정으로 봐서는 검사 결과가 썩 좋지 않은 모양이야. 최 박사에게 결과를 보러 가서 꽤 오랜 시간 지체한 것도 그렇고 병실에 돌아와서도 애써 내 눈을 피한 것도 그렇고 언뜻 보니 눈저리가 충혈되어 있었어. 그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아니, 서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 서툴러서 내가 다 눈치챌 정도다. 그리고 난데없는 껌은 무엇이고 언뜻 쓰지던 담배 냄새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몇 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 것은 아마 내 검사 결과 때문인 것 같았다. 도대체 내 상태가 얼마나 안 좋기에 그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내 병을 전혀 예측 못한 바는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위가 약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자주 느끼곤 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매번 약국에서 위장약이나 진통제를 사다 먹으며 견디곤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조차 제대로 듣지를 않았다. 하지만 그이가 걱정할까봐 애써 숨겨왔고 자칫 어려운 살림에 큰 병원비라도 나갈까 싶어 이제껏 참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러다 병을 키워 그이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었다. 그나저나 내 병이 어떻든 간에 그이 혼자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차라리 좀 더 참고 병원에 오지 말 걸 그랬나는 후회가 생긴다. 나뿐 아니라 그이도 요즘 많이 힘겨워하고 있다. 최근 관절염이 심해져 걷는 것도 예전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혈압도 많이 높아졌다. 내가 옆에서 늘 지켜드리려 했는데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니 아침에 신문도 돌려야 하고 약도 제때제때 챙겨 드셔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다. 응급실에서 나와 검사 결과를 받으려고 입원 준비를 할 때 거실 탁자 위에 약도 챙겨놓고 냉장고에 반찬도 준비해 놓았다. 누가 곁에서 항상 챙겨주지 않으면 그이는 사소한 일조차 깜빡깜빡 잊곤 하잖아. 해피도 걱정이고 화처들도 자주 손을 봐주어야 하는데 아휴 빨리 집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늘 밤은 그이가 내 걱정을 접고 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 할 텐데. 아침 일을 마치고 서둘러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는 물끄러미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생각해? 어? 오셨군요. 봄이 가까이 왔나 봐요. 햇살도 그렇고 면회 오는 사람들 옷차림도 많이 밝아졌어요. 밖에 볕이 아주 좋아. 참, 베란다에 꽃나무들 물은 주셨어요? 아차, 아이고 깜빡했네. 미안. 내 오늘 가서 잘 챙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구려. 그 애들도 생명이에요. 말만 못할 뿐이죠. 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건 그렇고 오늘은 좀 어때? 괜찮아요. 아침에 주는 미움도 잘 먹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때 아내가 갑자기 살짝 가까이 다가오라는 신용을 하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곳에 와서 보니 세상에는 온통 아픈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성한 사람도 알아놓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병동엔 왜 그렇게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써 아내의 눈길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다. 당신이 호기심 많은 줄 알지만 별걸 다 신경 쓰고 있네. 남 걱정 말고 당신이나 잘 챙겨요. 정말이에요. 같은 병실 사람들도 제가 위험으로 입원했다니까 모두들 부러워해요. 세상에 아픈 것 가지고 부러움을 받다니 참 별일이죠. 난 아내의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궁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한마디 해놓지 않으면 아내의 호기심은 계속될 터였다. 여보, 남의 아픔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지 않은 일이야. 당신은 그저 의사 양반들이 시키는 대로 치료만 잘 받아. 그래야 빨리 집에 들어가지. 당신도 참. 알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내는 짐짓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누웠다. 나 역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어 개면쳤기만 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꿀 양으로 다정하게 아내에게 물었다. 근데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내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수제비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호박 넣고 감자도 넣고 별 양념도 안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머니의 손맛이었겠죠? 새삼스레 그게 먹고 싶다니. 좀 우습죠? 아니야, 우리 장모님 솜씨는 근동에서도 알아줬지.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들어가실 때까지도 이 못난 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또 엉뚱하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여보, 내일은 내가 수제비 잘하는 집을 수소문해서 보온병이 좀 사오리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해본 소리예요. 아내는 잠시 후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말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곁에서 아내를 지켜보다 병실을 나섰다. 생각할 것은 많은데 머릿속이 온통 헝클어져 무엇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병원 현관문을 나서자 갑자기 현기증이 일고 목이 뻣뻣해졌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 화단에 걸터앉았다. 생각해보니 벌써 며칠째 혈압약 먹는 걸 깜빡 잊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은 것이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이러다 아내보다 내가 먼저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은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기운을 차려야 했다. 한참을 앉아 현기증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오늘 원무과에서 곧 중간 계산서가 나올 테니 돈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통장에는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이 아직 남아있어 이번에는 큰 걱정 없이 지불할 수 있을 테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었다. 그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나마 그럴 집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실 돈 문제보다는 아내에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난감했다. 아내와 나는 지금껏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내 입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허약해진 아내에게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이다. 그 충격에 아내의 증세가 더 나빠질까 두려워 아직 망설이고만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바라긴 해야 할 텐데 만일 내가 암에 걸렸다면 아내가 지금의 나처럼 그 사실을 숨겨주기 원했을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라면 스스로 알고 있는 쪽을 택했을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죽음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건강할 때는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고 사고나 재난으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에는 죽음에 대해 진작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떠나버리고 만다. 혹 중병이라도 걸리면 주변에서는 쉬쉬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다고 알려주어 막상
환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 심지어 병세가 위급해지거나 임종에 가까워지면 자신의 죽음을 가족과 의사가 결정해버리는 일도 있다. 난 결코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고 싶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내에게도 숨기지 말고 알려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세탁소 김씨가 가게 문을 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는요? 좀 어떠세요? 괜찮아. 며칠 입원해 있으면 나을 거라는군. 문병이라도 가야 하는데. 말이라도 고마우이. 난 마치 거짓말을 하다 들킨 소년처럼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아무에게도 지금의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음 지을 당시에는 맨션이라고 이름 붙인 좋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이젠 너무 오래되고 낡아 재개발되기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는 여생을 함께 보낼 소중한 보금자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뜻깊은 곳이다. 이 집을 장만했을 때 아내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눈물까지 지으며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 까닭에 집안 곳곳에 아내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베란다를 올려다보니 아직 불이 켜있지 않은 곳은 우리 집뿐이었다. 허전한 마음을 안고 현관문을 들어서자 하루 종일 혼자 있던 해피가 벌쩍벌쩍 뛰어오르며 반겼다. 그나마 반겨주는 해피가 있어 허전함이 조금 덜했다. 점심도 굶었을 해피에게 사료를 주고 물을 받아주었다. 불을 켜고 안방문을 열자 한기가 훅 느껴졌다. 마치 낯선 집에 들어온 것처럼 방이 한없이 넓어 보이고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따스함이 느껴지던 곳이었다. 그런 우리만의 보금자리. 정겹던 이 방이 지금 이 순간은 마치 남의 집처럼 낯설게만 보였다. 시장기가 느껴졌지만 먹는 것조차 귀찮아 이불을 펴고 누웠다. 잠시 후 해피가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누웠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알기라도 하는 듯 평소와 다르게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곁에 누워 있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겨운 하루였다. 괴로움을 잊고 싶어 잠을 청해보지만 머리만 혼란스럽고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는 지금쯤 잠이 들었을까? 아내를 병원에 혼자 두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그이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했지만 입원한 후부터는 도무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 때마다 주는 미움조차 번번이 토해내곤 했다. 그때의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 무엇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 게다가 하루 종일 메스거리고 복부에 통증이 너무 심했다. 간호사가 패치라는 마치 파스처럼 붙이는 진통제를 배에 붙여주곤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처음에는 계속되는 검사 때문인 줄 알고 참으려 했지만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졌다. 그이와 함께 있을 때도 고통은 수시로 밀려왔다. 실은 오늘 그이 앞에서 잠든 척 했던 것도
고통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빨리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서였다. 오늘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또 별 얘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평소에 그이답지 않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아무래도 내게 숨기는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집에서 다른 어려운 일이 있을 게 없는데, 세상에서 오직 우리 두뇌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원인은 분명 나 때문일 거야. 내 병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분명해. 하지만 까짓거 병이 심해봐야 얼마나 심하겠어. 앞침대에는 위절제 수술을 받고도 아직 멀쩡한 환자가 있다. 나아서 집에만 갈 수 있다면, 아니 지금의 고통이 조금만 덜해질 수 있다면 그까지 위절제 수술쯤은 받을 자신이 있다. 또 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자신이 있었다. 사실 나보다 그이가 더 걱정이다. 그이는 의외로 융통성이 없어서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정년퇴직을 한 이후부터는 오직 나만 보고 살아왔다. 동네 사람들과 노인정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친분 있는 사람이 없으니 아마 혼자 속을 태우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나 때문에 그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빨리 수술을 하자고 조르기라도 해서 이곳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이가 곁에 없으니 밤이 한없이 길기만 하다. 이 밤 나는 또 통증과 씨름하며 하얗게 지새울 것 같다. (208동까지) 신문을 다 돌리고 아침마다 가볍게 운동을 하던 아파트 단지 공원에 도착한 것은 6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다른 날보다 30분은 좋게 늦은 시간이었다. 어제 밤잠을 설치다 새벽녘에 설핏 잠이 들었다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배달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 공원에는 낯익은 몇몇 노인이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난 여느 날과 달리 운동을 하지 않고 벤치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늘상 신문을 다 돌리고 이곳에 도착하면 아내는 미리 따끈한 보리차나 생강차를 보온병에 담아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힘드셨죠? 아니, 힘들긴. 남들은 돈 내고 헬스다 뭐다 운동하느라고 난리들인데 난 돈까지 받아가며 아침마다 운동을 하니 이거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 게다가 보너스로 이분만으로 아침마다 여기까지 와서 기다렸다 차 대접을 하니 나처럼 복 많은 늙은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정말 그랬다. 매일 아침 우리 두뇌가 함께하는 시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행복했다. 여보, 전 젊었을 때는 밤이 참 좋았어요. 퇴근하는 당신 기다리는 것도 그랬고 간혹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당신 곁에 누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당신 품에서 자고 나면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랬나 봐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밤이 좋은 게야. 우리도 그랬잖아. 아유, 당신도 참 은큼하긴. 당신도 좋았으면서 뭐. 그런데 요즘은 아침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힘든 일이 벌어지고 또 오늘이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같이 어려울 때도 자고 나면 어김없이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 꼭 철학자 같구먼, 철학자. 이렇게 지금처럼 당신과 함께 떠오르는 아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해요.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행복하고요. 이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거야. 우리는 함께 차를 나눠 마신 후 가볍게 맨손 체조를 했다. 그런 후 둘이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매일 아침 계속되던 우리 부부만의 작은 행복이었다. 또 늙음아까지도 비록 신문을 돌리는 일이지만 남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얼마나 뿌듯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내의 자취가 없는 지금 신문 배달은 힘에 버거운 노동일 뿐이고 공원은 을씨년스러운 공터에 지나지 않았다. 아침에 신문 돌리는 일을 시작한 것은 내 고집 때문이었다. 아내에게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둘러댔다. 관절 수술을 받을 만큼 왼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일이 필요했다. 하지만 노인이 일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일만큼이나 어려웠다. 일을 하기 위해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에 접수를 해보았으나 몇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동네 신문 보급소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태운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보급소장을 찾아가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배달이 쉬우니 내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보급소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보다가 젊은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일하는 단서를 붙였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6년째다. 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돈도 문제였다. 수입은 없고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을 계속 찾아 쓰는 것이 마치 제사를 깎아먹는 것 같아 늘 불안했다. 신문을 돌리면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내외의 경로연금을 합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아껴 쓰면 두뇌에 살기에는 그런대로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런 행복이 이제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었다. 아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 되고 말았다. 식욕은 없지만 그래도 기운을 차리기 위해 시장 입구 해장국집에 들러 선지해장국을 시켰다. 평소에는 그렇게 맛있던 해장국이 오늘은 전혀 입맛을 동하게 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주 한 병을 시켜 연거푸 2잔을 들이켜자 비로소 몇 수저 밥을 뜰 수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주인 여자가 무슨 일이 있기에 아침부터 술을 드시냐고 물었지만 소리 없이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내도 이 집의 해장국을 참 좋아했다. 간혹 뒷산 약수터까지 산책을 다녀오는 길이면 이곳에서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놓고 나는 소주를 한잔하고 아내는 좋아하는 선지를 골라 먹고는 했다. 그런 우리 부부를 보고 주인은 고향의 부모님이 생각난다며 선주와 국물을 늘 넉넉하게 주고는 했다. 드르륵 문 여는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내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순간 병실에 혼자 있을 아내 생각에 국물을 몇 수저 입에 떠놓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해피가 어질러 놓아 엉망이었고 내가 벗어놓은 옷가지 때문에 더 어수선했다. 아내가 있었다면 지금쯤 소나기 같은 잔소리가 쏟아졌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내의 잔소리마저 그리워 가슴이 아려왔다. 마치 아내의 잔소리가 아침마다 들려주는 새들의 신선한 노래처럼 생각되어 꼭 다시 듣고만 싶었다. 마음을 진정하고
평소 입지 않던 양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아내에게 그리고 걱정해주는 이웃들에게 남다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였다. 해피는 오늘 하루 세탁소 김씨에게 맡기기로 했다. 녀석은 뭘 알기라도 하는 듯 눈물이 그렁해서 쳐다봤다. 세탁소에 해피를 맡기고 나오며 아내 못지않게 그 녀석의 앞날도 걱정되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해 꽃집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안개꽃을 한 다발 사고 편의점에서 양갱도 몇 개 샀다. 양갱은 아내가 특히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였다. 병원으로 올라가는 언덕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내에게는 절대 슬픈 표정을 보이지 말자. 그리고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자. 병실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내는 잠들어 있었다. 빈 통조림통에 꽃을 꽂아 창가에 올려놓았다.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몹시 시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곱디곱던 아내의 얼굴에 깊게 주름이 파였고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부셨는데 시간은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삶의 생기를 천천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잠시 후 아내가 눈을 떴다. 언제 오셨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방금 왔어. 조금 더 자지 그래. 아니에요. 그래, 좀 어때? 네, 아주 좋아요. 잠도 많이 잤어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평소 아내는 잠자리가 바뀌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게다가 요즘은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안개꽃을 사왔어. 양갱도 사왔고. 당신 양갱 좋아하잖아? 창가에 있는 안개꽃을 보고 아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준 것이 언제였던가. 여보, 고마워요. 고맙긴.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얼른 아내를 부축해 편히 앉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아내의 양상한 등뼈가 손끝을 타고 마디마디 서럽게 전해져 왔다.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당신도 알지? 시장에 있는 선제장국지. 그 집에서 먹었어.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아침부터 웬 술을 드셨어요? 아차 싶었다. 아내가 냄새에 민감하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한두 잔쯤이야 하고 방심한 탓도 있었다. 그게 말이야. 실은 보급소장이랑 아침을 함께 먹다가 그 사람이 한잔 한다기에. 내가 더듬더듬 말을 잇지 못하자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이 우스웠는지 살포시 웃음을 띄었다. 나는 마치 거짓말을 하다 들킨 어린애처럼 침대 시트만 만지작거렸다. 여보, 내겐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러니 건강하셔야 해요. 그럼 내게도 당신이 전부야. 아내가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온기도 없는 바짝 마른 손이었다. 하지만 전기가 오르듯 가슴까지 뜨거운 느낌이 전해지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에게 좀 기대고 싶어요. 그래.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아내가 머리를 기댈 수 있게 몸을 기울여 주었다. 아내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상큼한 비누 냄새가 났다. 오래전 아내가 그 비누를 사왔을 때 냄새가 참 좋다고 해주었더니 아내는 그날 이후 늘 그 비누만 썼다. 그러더니 입원할 때도 빼놓지 않고 챙겨온 모양이었다. 어젯밤에 문득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당신 참 멋있었는데. 그랬나? 그럼요. 우연히 친구 언니를 따라 나섰다가 다방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분명 운명일 거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때 당신은 작업복 차림에 손톱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제게 멋있게 보였어요. 당신은 참 별걸 다 기억하는군. 그럼요. 제겐 당신에 관한 기억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처음에 아버지께서 우리 결혼을 크게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전 오로지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지금 하셨죠. 기억나세요? 그럼 장인어른 고집 알아줘야 해. 그래도 나중에는 당신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결혼할 당시 나는 종합건설회사 중장비과에서 일하고 있었다. 당시로서는 모두가 선망하던 직장이었다. 하지만 장인은 기름밥 먹는 사이가 싫었던 데다 나이차가 9살이나 난다고 완강히 반대하셨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으려 하셨지만 아내가 거의 단식에 가까운 투쟁을 한 덕에 겨우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 딸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를 만큼 딸을 사랑하셨다. 여보,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38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요.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때론 어려웠지만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당신도 아시죠? 그럼 나도 그랬어. 예나 지금이나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동안 참 고비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가난했던 나는 결혼할 당시 집을 장만하지 못해 사글세 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생활비를 붙여드리느라 늘 쪼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내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위로하곤 했다. 그뿐인가 아내는 뒤늦게 홀로 되신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집으로 모셔와 3년 동안 수발을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투정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인내해 주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지난 날을 회상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 나야 뭐 당신이 더 힘들지. 당신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짐이 되다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평생을 당신한테 받기만 했는데 이제라도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신 그런 소리 말구려. 미안해요, 여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왔다. 당신 약해지면 안 돼. 그만, 이제 그만, 뚝. 아내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나도 가슴이 북받쳐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심으론 아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함께 울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함께 무너질 수는 없었다. 여보, 좀 누워야겠어요. 당신 오기 전에 약을 먹었더니 잠이 쏟아지네요. 제가 잠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식사는 것 잊지 말고요. 술은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알았어. 내 걱정 말고 편히 자. 미안해요, 여보. 아내는 힘들었는지 이내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참 동안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다가 담당 간호사를 찾아갔다. 며칠 전 옆 침상 보호자의 말이 떠올라서였다. 간호사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무관심한 보호자보다 환자에 대해 묻고 따지는 피곤한 보호자를 더 신뢰한다는 거였다. 나는 그렇잖아도 바쁠 텐데 나까지 귀찮게 하는 게 못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주겠거니 하고 잘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큰맘 먹고 간호사를 찾아가 묻기로 했다. 입원한 이후 아내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간호사에게 말하자 식사로 나가는 미움조차 자꾸 토해서 겨우 링거의 이존에 버티고 있다며 간호사도 안타까워했다. 위암 말기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식사를 못하면 영양결핍이 심해져 증세가 더 빨리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측은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간호사를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다. 아내는 입원 당시 내가 옆에서 직접 간호를 하겠다고 하자 단호하게 반대를 했다. 신문 배달이며 해피를 챙기는 것도 그렇지만 내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한편으론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혹시 나까지 약해질지 모른다며 절대 곁에 오래 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평소 아내의 성격을 아는지라 그렇게 함하고 약속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아내 곁에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내일 보급소장에게 그만둔다는 언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병원을 나와 갈 곳을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었다. 정년퇴직 이후 그나마 가끔 만나던 친구들과도 못 만난 지 오래되었다. 몇몇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남은 친구들과도 소원해졌다. 아무 생각 없이 종로거리를 걸어 올라갔다. 도로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돈을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나도 저들처럼 참 열심히 살아왔다. 직장 생활도 누구보다 성실히 했고 한눈 팔지 않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참으로 하찮게 느껴졌다. 그것은 지금의 내 처지가 잘 증명해주고 있었다. 사람들이 저렇듯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같은 노인이 되었을 때 낙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정된 삶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에게 낙원은커녕 생계를 꾸려가는 것조차 늘 걱정이었다. 더욱이 우리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용도 폐기된 물건처럼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탑글공원이나 목 좋은 지하철역 구내에는 할 일 없는 노인들로 넘쳐났고 그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내게 이제는 지옥과 다름없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의 처연한 지옥.